자, 이번 시간에는 하천 지형에서 충적 평야의 중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석호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설명을 잘 들었나요? 수능 특강으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수능 특강 열심히 듣고, 그리고 문제도 잘 풀어야 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믿고요. 자,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앞 동영상에서도 했었는데, 자, 이거는 장애물이 없이 평평하니까 지금 어디다? 평야입니다. 자, 여기는 산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디다?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산은 경사가 급하고 평야는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죠? 자, 산에서부터 골짜기 사이에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다? 계곡 입구가 되겠죠. 곡구, 계곡의 입구. 산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 하천은 퇴적 물질을 많이 갖고 온다, 적게 갖고 온다? 많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니까 속력이 빠르잖아요. 퇴적 물질을 많이,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많이 끌고 오다가 갑자기 곡구에서 평야를 만난 거예요. 자, 평야를 만났습니다. 평야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겠다? 되게 느리겠죠. 속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하천이 퇴적 물질을 많이 끌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속력이 느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퇴적 물질을 쌓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산에서부터 퇴적 물질을 많이 끌고 오다가 평야를 만나면 또 속력이 느려지니까 또 쌓아요. 퇴적 물질을 또 쌓았습니다. 물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가 퇴적 물질을 또 쌓고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펼쳐지겠죠. 퇴적 물질을 이렇게 또 쌓아요. 너무 많이 쌓다고 내려오다가 또 퇴적 물질을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하게 됩니다. 이제 퇴적 물질이 너무 두껍게 쌓여가지고 아까 흘렀던 하천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하천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다시 뭐가 쌓여 있다? 퇴적 물질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산과 평야가 만나는 곡구의 부채선입니다. 모양상입니다. 땅지에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형. 자, 이것을 선상지라고 합니다. 생긴 모습을 보고 선상지라고 하는데 선상지는 어떤 곳에 잘 만들어진다? 첫 번째는 평지와 산지가 만나는 곡구. 다르게 얘기하면 경사급변점.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지점에 잘 생기겠죠. 계곡 입구에. 그리고 두 번째, 선상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이 됐는데 어느 쪽이 가장 퇴적 물질이 크기가 클까요? 당연히 크고 무거운 거는 많이 못 싣고 가니까 여기다 많이 쌓았겠죠. 여기는 퇴적 물질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이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퇴적 물질이 가장 적을 거예요. 그래서 선상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선상지 처음 시작 부분, 자 여기를 선상지의 꼭대기, 봉우리 정자를 써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선상지의 가운데, 가운데 중도 있고 가운데 앙도 있잖아요. 그죠? 중앙 할 때. 그래서 가운데 앙자를 써서 선앙이라 하고요. 선상지의 가장 끝부분은 여기죠. 이런 끝부분은 선상지의 끝, 우리 치마 제일 아랫부분을 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단이라고 부릅니다. 선상지는 선정, 선앙, 선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세 지역은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달라요. 자, 입자 크기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가장 크겠습니까? 선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선앙, 그 다음에 선단이 되겠죠. 그러면 선상지에서 물이 있는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있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죠? 이 퇴적물질에 덮여서 물은 숨어 있습니다. 근데 퇴적물질이 가장 적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끝부분은 퇴적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땅을 파면 물이 쉽게 이렇게 올라와요. 우물을 파면 이렇게 물이 가해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단에서 물이 용천한다고 하고요. 소술 용자. 선단에서 물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지락이 발달하거나 집이죠. 그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특히 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선단이고요. 가운데 선앙에는 퇴적물질이 너무 두껍게 쌓여서 하천이 없어요. 숨을 복자를 써서 하천이 복류한다고 합니다. 복류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무슨 농사밖에 안 되겠다? 밭이나 과수원을 하겠죠. 뽕밭, 사과 과수원. 우리나라에서 물이 있으면 무조건 가장 중요한 식량인 논을 할 거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밭농사를 짓습니다. 선정은 소규모 칠학이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왕과 선단의 토지용 차이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선왕은 밭농사, 밭의 기호가 이런 거 있죠. 밭, 이런 기호가 있으면 선왕이겠죠. 아니면 과수원. 선단에서부터는 논, 자, 모가 심어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까만 네모로 이렇게 칠학, 뭐 이렇게 토지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선상지는 산과 평야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인 곡구에 발달하고 선상지의 선정, 선앙, 선단에 따라서 토지용이 다르다. 그렇다면 선상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곳에 발달한다고 했냐면 산과 평야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침식을 엄청 오래 받은 지형이에요. 그죠? 침식을 오래 받은 노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과 평야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식을 오래 받아서 선상지가 발달이 미약하다. 선상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하천 상류에 발달하긴 한데 구례 선상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선상지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리려고 할까요? 여기가 어디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디냐면 평야였죠? 평평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자, 평야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어떤 하천이 흘렀었어요? 자유롭게 꾸불꾸불한 자, 어떤 하천? 자유공류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유공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자유공류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기 쉽다? 바깥쪽 침식, 안쪽 퇴적, 바깥쪽 침식, 안쪽 퇴적되면서 유로를 심하게 꾸불꾸불하게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나면 우가코가 생기기도 하고 고화도가 생기기도 하고 자, 한번 볼까요? 바깥쪽은 침식돼서 계속 깎이고 이 침식된 물질이 안쪽에 쌓여요. 깎였던 물질 안쪽에 속력이 느리니까 퇴적이 되겠죠. 여기도 바깥쪽은 깎이고 안쪽은 퇴적됩니다. 강을 따라 길게 퇴적물이 쌓여서 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강을 따라 길게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평야에 홍수가 잘 나가지고 물이 잘 넘치는데, 자, 여기 평야였어요. 근데 강 옆에 약간 모래가 쌓여서 높아졌어. 그러면 만약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빠질 때 이 안쪽은 여기에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에 고여 있습니다. 축축하게. 여기는 모래가 쌓여서 좀 높아졌죠. 물에 잘 안 잠기고 잠기더라도 물에 빨리 빠지는 거죠. 뚝처럼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야의 안쪽에 모래가 쌓여서 높아진 이런 곳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다. 그래서 자연제방이라 하고요. 자연제방 뒤쪽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자연제방 뒤쪽에 있는 배후에 있는 습지, 늪이다에서 배후 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제방은 여기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배후 습지, 여기도 다 배후 습지가 될 겁니다. 여기 다 배후 습지가 되겠죠. 여기는 자연제방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물이 잘 넘쳐서 만들어진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로 되어 있는 이런 넓은 평야. 자, 물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넓은 들판원, 범람원이라 부르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 자주 볼 수 있는 평야에 흐르는 강, 이 평야를 범람원이라고요. 범람원은 반드시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로 되어 있다. 지도에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도에서는 약간 고도차가 잘 안 나겠죠. 등고선을 그릴 만큼 자연제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를 구별하는 방법. 자연제방은 지대가 약간 높아요. 물이 잘 빠지는 뭐로 되어 있었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야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홍수 위험에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살만한 곳은 자연제방 위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제방 위에 지락이 발달하고 물이 잘 빠지니까 밭농사 같은 것을 합니다. 뭐 도로도 발달할 수 있겠고. 그럼 배후습지는 사실은 개발이 자연제방보다는 늦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별로 안 좋고 항상 물에 잠기니까 개발이 자연제방보다는 훨씬 나중입니다. 그런데 수리시설만 잘 되면 뭐로 이용하기 좋겠다? 여기는 물이 잘 안 빠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수리시설만 갖춘다면 무슨 농사하기에 적당하다? 그렇죠. 논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밭, 시락, 가수원 뭐 이런 표시가 있다. 밭 표시가 되어 있다. 자, 밭 표시 알죠? 밭, 시락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배후습지는 대체로 이런 논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기호를 보고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범람원에 있는 이 하천의 이름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유공유가 되겠죠? 자유공유는 대체로 범람에서 범람원으로 발달했고 이렇게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직강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남아있는 자유공유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유공유 범람원으로 대표적으로 주남저수지가 있고요. 주남저수지의 이 배후습지는 저수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범람원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시나요? 혹시 수업 도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기는 어디다? 평야죠. 이제 뭘 그릴 거냐면 하천을 그릴 건데 자, 여기는 어디다?
센스 있는 친구들은 다 눈치를 챘죠? 여기는 낙동강입니다. 자, 여기 창원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창원. 자, 하천의 가장 하류입니다. 하류에 속력이 엄청 느리겠죠? 강폭은 넓어요. 자, 상류에서부터 퇴적물질을 끌고 오다가 다 쌓았어. 자, 하류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는 어디? 바다를 만났어요. 여기가 강의 하류 하구입니다. 바다 가기 직전에 속력이 느리니까 그나마 싣고 왔던 퇴적물질을 어떻게 한다? 끌고 내려오다가 입구에다 쌓아. 그 다음에 흘러갑니다. 또 퇴적물질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다가 입구에다 쌓아요. 금방 파도가 치면 다 쓸려가 버리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갑자기 퇴적물질이 좀 많았다. 이게 고정됐다. 점점 많이 쌓이겠죠. 왜 삼각형 모양으로 쌓일까요? 여기는 폭이 좁고 하구는 폭이 넓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퇴적물질이 계속 쌓이겠죠. 사실은 강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하천 가운데 있는 하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하중도가 하천의 가장 끝 바다랑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벌어져서 퇴적되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삼각형 모양의 퇴적지형 삼각주라고 합니다. 하천의 어디에 발달하는? 하류에 발달하는 퇴적지형이 되겠죠. 왜 쌓이는 거예요? 속력이 느려져서 유속의 감소로 바다 가기 직전에 퇴적물질을 이렇게 쌓은 거죠. 우리나라의 삼각주가 잘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삼각주, 방금 여기에 그린 낙동강 삼각주, 그 다음에 압록강 하류에 있습니다. 두만강 하류에도 있어요. 그 외에 지도를 엄청 잘 그리잖아요. 황해로 흐르는 그 많은 하천의 하류에는 왜 삼각주가 없을까? 자, 우리나라 삼각주는 발달이 미약한 편입니다. 이런 강밖에 없으니까. 황해로 흐르는 하천에 하류에 삼각주가 없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황해 안에 하류에 퇴적물질을 쌓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뭐가 크다? 조차가 너무 크니까 특히 밀물대에 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 특히 황해안 지역의 삼각주 발달이 미약한 이유는 큰 조차. 그럼 동해안 지역의 하천의 삼각주가 거의 없는 이유는 큰 하천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삼각주의 형성 원인 기억합니다. 그러면 조차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결론. 조차보다 퇴적물의 양이 더 많으면 생기는 게 삼각주가 되겠죠.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인 낙동강 삼각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되게 비옥할까요? 비옥하겠죠. 왜냐하면 하천이 운반해서 쌓은 물질이기 때문에 농사가 다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류에 발달한 삼각주가 김해 평야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부산에 놀러 갈 때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가냐면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자, 여기가 어디다? 우리 학교잖아요. 그죠? 자,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자, 고속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자, 여기가 김해 지역이에요. 여기는 부산이고, 낙동강 지나는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다시 땅이에요. 삼각주위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부산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 삼각주 때문에 낙동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서낙동강, 이렇게 흐르는 낙동강이 동낙동강. 그래서 우리가 부산 갈 때 다리를 두 번 건너야 된다는 거, 중간에 삼각주를 지나간다는 거, 이거 한번 여행 갈 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도 하천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자, 여기는
강옆이니까 자연재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되게 비옥한 기밀평야 지역이고, 여기에 바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유명한 뭐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같은 게 특산물이죠. 엄청 비쌉니다. 원래 바다 영향을 받아서 염분이 있으면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이 있는 이런 땅에 잘 자라는 특이한 토마토예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명지의 파라던가 뭐 이런, 그 다음에 김해 지역의 쌀,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 삼각주 지역의 대표적인 김해 평야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제일 처음에 선상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범람원 배웠고, 그 다음에 삼각주를 배웠죠. 이 세 가지를 왜 같이 했냐면 다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선상지, 하천이 평야 만나기 전에 갑자기 계곡 입구에서 퇴적물질을 쌓은 거. 범람원은 하천 중하류에서 퇴적물질을 쌓아서 자연재방과 범람원이 되고, 바다 가기 직전에 하천 하류에 쌓아서 만들어진 삼각주. 다 공통점 눈치챘나요? 하천이 쌓아서 만든 평야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천의 퇴적에서 만들어진 평야, 충적 평야라 하고, 쉽게 말해서 하천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평야, 충적 평야의 종류가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세 가지라는 거죠. 선상지는 하천의 상류에서, 범람원은 중류나 하류에서, 삼각주는 하류에서. 그러면 자, 이게 바다가 되겠고, 산에서부터 계곡물이 내려와서 선상지가 만들어지고, 그죠? 여기에 자유공유하면서 범람원이 만들어지고, 제일 하류에 퇴적돼서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서 공통점 하천이 퇴적했는데, 하천 하나의 상류의 선상지, 중류의 범람원, 하류의 삼각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충적 평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범람원이죠. 선상지 잘 없었잖아. 그죠? 선상지는 우리나라가 오래된 지형이라서 잘 없었고, 삼각주도 잘 없었죠. 압록강이나 특히 낙동강에 대부분 하천에 삼각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충적 평야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범람원이었다는 거. 그림을 이렇게 편의상 있는 위치대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하천이 퇴적해서 쌓았는데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이 세 개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입자 크기가 어디가 가장 크겠다? 선상지, 그 다음이 범람원, 그 다음이 삼각주가 되겠죠. 입자가 큰 것부터 먼저 쌓을 거니까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충적 평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잘 들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볼까요? 자, 출석 확인용 댓글 달기 문제입니다. 낙동강 삼각주에 있었던 유명한 특산물 한 가지만 쓰시오. 선생님이 동영상 중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댓글 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